자, 그래서 그 지난 시간,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전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이슈는 이 은행권을 이제 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불 준비입니다. 지불 준비를 강제하는 겁니다. 당연히 은행은 예대 마진, 즉 내가 그 저축자들한테 모은 자금을 최대한 많이 얼마나 수익성 있게 굴리느냐가 수익성 핵심이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그 미천이니까 그 이제 돈을 최대한 최소한으로 남겨놓고 굴리고 싶겠죠. 마음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그러고 싶을 테니까 그렇게 할 텐데, 대신 그럴수록 뱅크런에 취약해지죠. 그리고 그리고 예금자가 인출 좀 해줄래? 라고 했는데 우리 돈 없는데, 이런 바로 이제 지불 불이행이니까, 물론 이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만 원리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럼 부도니까 결국 부실해지는 거죠. 자기가 남겨두고 있는 그 자금의 양이 적을수록 은행은. 따라서 정부가, 근데 이거는 정부가 규제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적은 금액을 갖고 있게 되더라도 경쟁사도 다 그러고 있으면 내가 올릴 수가 없어요. 경쟁에서 도태되잖아요. 수익성이 떨어질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시스템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가 7%는 갖고 있어. 안 그러면 니네 혼난다.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그게 지불 준비율입니다. 한국의 지불 준비율은 7%. 그래서 은행이 100억을 만약에 저축금을 받았다면 그 중에 7%인 7억은 제하고 7억은 은행에 창고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93억이 다시 시중으로 유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화폐 공급량이, 중앙은행이 예를 들어서 1조를 찍어서 시중에 뿌렸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1조가 아니라 1조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돌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 지불준비율만 남겨 다시 나가잖아요. 그럼 누군가의 소득이 되거든요. 그건 또 다시 은행으로 돌아와. 거기서 다시 지불준비율만큼 남고 또 나가요. 그러니까 93%에 또 93%가 다시 시중에 유통돼요. 누군가의 소득이 돼서 다시 은행으로 돌아오는데, 그 계정은 일일이 다 합치면, 서메이션하면 전부 별도 계정이에요. 남의 돈이야. 하지만 실제 그것을 표상하던 화폐는 중앙은행이 최초에 찍었던 그 1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1조가 몇 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화 창조라고 부릅니다. 화폐 창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결국은 실제 거시경제학에서는 인쇄된 종이 딱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동전, 화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네들이 지불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조를 갖고 있어라고 해도 그게 그냥 장롱 속에 잠자고 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거시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걔가 갑자기 사용됐다 이러면 큰 의미를 가지겠죠. 그래서 이 변하고 있는 상태, 즉 계속 주인을 바꿔가면서 흐르고 있는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유통 중인 화폐라는 의미로 통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되게 정확한 네이밍인 거죠. 화폐량이라고 또 하지만 보통은 통화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중에서 실질적으로 유통 중인 모든 지폐와 주화의 단순합이 바로 통화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화폐를 그냥 내 장롱이나 아무튼 흐르지 않는 상태로 고정을 시킨다면 그건 축장되는 거죠. 일종의 홀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은행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유통 중인 화폐량은 뻥튀기가 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화폐 창조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 혹은 유동성이 높은 그런 일종의 그런 계좌라든가 정기 적금 같은 것들도 화폐로 간주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M1에는 이제 요구불 예금이 들어가고 M2에는 정기 적금이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죠. 결국은 그래서 똑같은 지폐 1만 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 만 원을 이제 대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통화로는 1만 원이 아니라 1만 원보다 훨씬 큰 금액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도식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 A라는 사람이 만 원을 벌었어.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만 원, 아르바이트를 떼어서 만 원을 벌었어.
은행에 계좌 이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 계좌에 이제 10,000원이 플러스 됐겠죠. 플러스 10,000원이 됐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은행은 그 10,000원을 뭐 X라는 건설회사에 대출했대요.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은행이 하는 일이니까. 그랬더니 그 X건설에 일하는 B라는 사람이 또 그 10,000원을 번 거죠. 거기서 그 X건설에 일하면서 이 사람도 은행에다 또 은행에 저축해 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실제로 있을 법한 일이기도 하고, 종이 딱지는 한 장이에요. 화폐는 한 장인데 얘가 지금 두 사람의 계정분을 하고 있는 거죠. A라는 사람은 야, 나 10,000원 좀 줘봐 하면 이제 지금 그 10,000원 없는 거죠. 그러면 지불준비금을 쌓아놨던 금액 중에서 떼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내가 100만 원을 은행에 저축하고 있으면 물리적으로 그 100만 원이 왠지 은행 창고 어딘가 이렇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은행 털면 나올 것처럼 지하에 가면 막 다발로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돈은 그냥 장부상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상태로만 존재해요. 실제로 드러난 화폐는 전체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화폐의 극히 소수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요 사이즈만, 요것만 있었다고 한다면 쓰인 화폐는 10,000원 한 장이고, 이것이 통화로 기능한 건 20,000원의 기능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니터리 베이스라고 불리는 것은 본원 통화인데 뭐냐면, 지불준비금은 은행에 묶이죠. 일단 예치가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저축하면 100만 원의 7%는 은행에 그냥 실제로 창고에 들어갑니다. 한 93%는 다시 돌죠. 그러니까 지불준비금은 계속 묶여요. 묶여서 축장이 됩니다. 은행에 이제 은행 계정에 축장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그 종이 지폐나 뭐 동전 같은 것들도 실제로는 있는 거죠. 걔네들이 본원 통화 역할을 하는 거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진짜 통화량을 전부 합치면 여러분들 이제 통장에 있는 잔액에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돈까지 전부 합친 게 진짜 이게 하나의 거시경제라면 그게 실제 통화량일 거 아니에요. 그 통화량은 시중화폐량에다 은행 잔고를 더하는 거라서 이 본원 통화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머니터리 베이스는 이렇게, 자, 은행의 그 지불준비금은 사실은 유통을 안 하니까 얘는 통화량에서는 또 빠져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돌고 있는 통화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제 주머니에 있는 그 지갑 속에 있는 걔네들이 요만큼이겠지만 실제로 나는 극히 일부분만을 지갑에 넣고 다니잖아요. 나머지는 다 은행 잔고에 있죠. 그것이 요만큼이 그걸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니 서플라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머니 서플라이는 요 파트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무리수를 떼서 이제 여러분들 컨셉만 잡아봅시다. 왜냐하면 지불준금이 7%인데 이거를 도식적으로 표현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가 약간 무리수를 둘게요. 무리수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6만 원 있어. 정부가 이제 중앙 6만 원 찍었어. 그래서 이제 은행에다 6만 원 줬어. 그래서 6만 원이 뭐 대출이든 어떻게든 해서 실제로 들어갔어. 자, 이게 본원 통화의 기본적인 메커니즘 있잖아요.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보자는 거예요. 통화 창출의 입장에서. 자, 다시 한번 제가 빨간색으로, 제가 이걸 한번 도식을 했더니, 도식은 재미있어서 기억하기 좋은데 잘못된 가정까지 같이 기억해버려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겁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7%가 아니라 10,000원씩 떼면서 지금 지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는데 실제로는 7%씩 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 분명 강조했어요. 자, 이걸로 틀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자, 일단 본원 통화 6만 원이야. 6만 원이 아까 같은 방식 꽂혔어. 은행에 이제 조폐공사에서 찍혀서 여기로 들어와 있어요. 자, 그래서 지준금을 남기고 들어가죠, 여기로. 리얼 월드로 들어갑니다. 자, 총 통화량을 봅시다. 일단 5만 원이가 지불준비금 남기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누군가의 소득이 될 테니까 다시 은행으로 돌아가겠죠? 지금은 주머니 속 돈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실제 돈에 비해서 주머니 속 돈은 무시할 정도로 작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머니 속 돈은 없다고 치고 다 전부 들어온 겁니다. 실제로는 주머니 돈을 약간 남기고 들어가니까 약간 여기서도 마찰이 있는데 무시할 정도로 작은 규모니까 빼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5만 원은 다시 또 지준금을 남기고 세상으로 들어가죠. 이번에 4만 원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5만 원이 4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에 93%여야 되는데 이걸 표현하기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거 다 들어와. 4만 원에 다시 또 93%가 나와야 돼. 근데 여기서는 이제 3만 원이 나온 것처럼 기술하자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무한히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등차 수열로 지금 뿌려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끝이 있죠. 자, 이렇게 되면 통화 승수는 얼마? 본원 통화 6만 원으로 통화량 15만 원 역할을 했죠. 15만 원 어떻게 계산되냐면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그래서 6분의 15, 즉 2.5가 나온 겁니다. 즉 조폐공사가 1억을 찍으면 2.5억이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전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지준금만 남기고 정말 대출이 다 돼야 돼요.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죠. 그 경제활동이 되게 경직적인 경우에는 대출을 해주고 싶은데 경제활동이 없어서 대출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유효자금이 많이 남아돌겠죠. 근데 여기선 그런 일은 없는 상태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밀하게 이제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실제로는 지준율만큼을 떼면서 남으니까 무한등비급수가 되겠죠. 그래서 지준율이 K라고 한다면 결국 남기는 건 1 빼기 K를 남기는 거니까 지준율이 현재 한국은 7%니까 1 빼기 K면 93%죠. 93%를 등비로 하는 등비급수 무한합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 뭔지 알죠? 1 빼기 93%분의 1이니까 7%분의 B 0.07분의 B니까 7분의 100을 B에다 곱한 거죠. 라지 B는 베이스 머니터리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K분의 1, 지준율이 7%면 7%분의 1만큼이 이제 통화승수인데 꽤 큰 값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일단 7분의 100만 해도 우리나라 통화승수 이론적 최대치만 해도 10배가 넘네요. 그쵸? 7분의 100이니까 14배 정도 되죠. 이걸 화폐승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현실에서 측정해보면 본원 통화량 양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화폐 공급량도 측정할 수 있으니까 통화량도 측정할 수 있으니까 둘을 비율을 내면 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이론적 최대치는 14 근처가 나오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14보다 훨씬 작은 값이 나와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은 무한등비급수니까 무한합을 했죠. 일단 무한합을 할 수가 없고 유한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 주체들은 언제나 일종의 자기 수입 중 일부를 화폐로 보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홀딩을 합니다. 그래서 축장한다고도 하고 마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고 은행도 지준율 빼고 나머지 전부 이제 대출을 보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론적 최대치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을 재보면 14 같은 건 택도 없는 1.6이 나왔어요. 이게 2008년 직전이었고 2008년 직후에는 0.7이 된다는데 이건 뭐냐면 1조를 퍼부어도 시중에는 7천억만 나돌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더 뿌려도 어딘가 흡수되고 그거보다 훨씬 적은 양의 화폐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위기 시기, 즉 패닉 상태, 경제 공황 시기에는 화폐 승수가 줄어듭니다. 일단 기업 활동도 위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경제 주체들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축장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화폐를 개인이면 개인, 기업이면 개인, 기업이면 기업 다. 은행 금융권들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의 이제 화폐 자산, 자기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체크를 해놓는 거, 이렇게 쌓아놓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슈는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은 법화, 그러니까 법정화폐란 뜻이죠. 법정화폐, 우리나라의 법정화폐는 원화입니다. 일본의 법정화폐는 엔화, 중국의 법정화폐는 위안화, 미국의 법정화폐는 달러죠.
잘 알고 있는 그겁니다. 모든 국가에는 중앙은행 혹은 그에 상응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앙은행은 일단 이 법정 화폐를 책임지고 운영합니다. 그리고 각국마다 하나씩 있고요. 한국의 중앙은행 한국은행이라고 부르고, 미국의 그 중앙은행은 FRB,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준이라고도 하고 줄여서. 아무튼 뉴스에서 많이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죠. 그 다음에 유럽 중앙은행 ECB, 일본은행 JB, 중국은행, 뭐 아무튼 다 있습니다. 중국은행 정확하게 중국은행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각국의 중앙은행은 다 하나씩 있고요. 화폐가 있으면 그 화폐에 해당하는 중앙은행이 있다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이 센트럴 뱅크 CB가 하는 일은 뭐냐? 일단 중요 의사결정합니다. 화폐와 관련해서. 그래서 화폐량을 결정을 하는데, 예전엔 직접 화폐량을 결정했어요. 화폐 얼만큼 더 찍자, 얼만큼 덜 찍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경제가 복잡해지면서 좀 간접적으로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결정해요. 그래서 기준금리라는 걸, 초단기 금리인데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함으로써 화폐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줄여서 금통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에서 많이 흔히 들어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의결을 합니다. 기준금리 결정에 제일 정기적으로 있는 큰 뉴스고, 미국은 FOMC라고 부르는 페더럴 오픈마켓 커미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최고 의결기구예요. 얘네들이 통화량을 어떤 방식으로 조절하냐면, 이자율을, 금리를 올릴 것인지 낮출 것인지를 결정함으로써 통화량을 늘릴 것인지 낮출 것인지 결정합니다. 그러면 금리를 낮추는 것은 통화량을 늘리는 걸까요? 줄이는 걸까요? 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춘다, 통화량 늘어난다. 금리를 높인다, 통화량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금리가 낮아진데 금리 낮춰라고 한다고 자동으로 낮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 수준이 될 때까지 통화를 찍어낸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뭐 조폐공사가 알아서 돈을 더 찍고 덜 찍고 하는 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이제 명령이 가는 거죠, 조폐공사에. 그래서 현대 선진국은 중앙은행들이 이 기준금리를 조절함으로써 AD 커브를 시프트할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기업이 투자 지출할 때 투자 지출한 유인이 강해지죠. 그런 방식으로 그 자발적 손재출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최초에는 M1, 즉 정말 진짜 캐시에 해당되거나 캐시에 준하는 일반 저축 예금만을 본원 통화지표로 사용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늘릴지 줄일지를 판단했는데, 79년부터 경제가 점점 발전한 거죠. M2로 보는 게 더 실질적이다라고 해서 M2를 보기 시작하다가 97 외환위기 이후 M3를 쓰다가 98년에 인플레이션 목표제로, 그러니까 통화량을 타겟팅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타겟팅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 인플레이션을 달성할 때까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율을 보다 현재가 높다라고 하면 통화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인플레이션 낮추려고 하는 거고, 반대로 우리가 타겟팅이 뭐 인플레이션이 3%인데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1%야. 그럼 좀 더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건 옛날 한국은행 홈페이지고, 지금 홈페이지는 제 스타일은 아닌데 아무튼 다 바뀌었어요. 저는 이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야, 이거 진짜 교육적이다. 그래서 그때 한번 따놓은 건데, 지금은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아무튼 우리은행은 지금,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가 3%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2에서 4%라는 뜻이죠. 그리고 현재 기준금리 2%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많은 은행들이 자신의 이제 인플레이션 타겟을 공표하고, 현재 기준금리도 당연히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은행은 이런 이제 자신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대출 정책, 지불 준비 정책이 있습니다.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은 이런 거죠. 시정채권을 정부가 만약에 내가 자금 풀고 싶어.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 그럼 그 돈이 중앙은행에 있겠죠. 이것을 이제 시중은행에 채권을 사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삽니다. 그러면 시중은행은 대출을 보내겠죠. 그럼 실제로 이제 승수가 발생하겠죠. 시중 유통이 되게 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자금을 줄이고 싶어. 그러면 이번에는 자신의 채권을 팔든지 아니면 샀던 채권을 되팔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은행으로부터 다시 돈을 모으고 그 돈을 소각해버립니다. 파기해버려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통화량 증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법정화폐는 굳이 근원적 가치를 따지자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증서예요. 일종의 증서. 계약서 자체가 무슨 밸류를 가지는 건 아니죠. 그것이 유발하는 효과가 밸류어블한 거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화폐 조가리를 가지고 갔을 때 이제 뭐 밸류어블한 걸 바꿔주는 그 계약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유효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만약에 화폐 제도가 붕괴됐다면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인쇄된 종이 이상의 의미가 없게 돼요. 그 나중에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책입니다. 그 다음은 대출 정책, 뭐 재할인율을 조정함으로써 일반은행 중앙은행으로부터 대출시키는 할 때 적용한 금리인데 이게 시중금리로 파급해서 영향을 미쳐요. 아까 기준금리도 제가 슬라이드에 있는데 설명 안 드렸었는데 기준금리는 초단기 금리거든요. 초단기 금리가 조정이 되면 이제 단기금리, 중기금리, 장기금리 쪽으로 파급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재할인율도 마찬가지예요. 대부자금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준율을 조정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이 7%인데 통화를 흡수해야겠어라고 하면 지준율을 높이면 되겠어요? 낮추면 되겠어요? 높이면 되는 거죠. 높이면 더 많이 킵하면서 이제 돌려야 되니까 통화 승수가 낮아지죠. 반대로 화폐를 좀 증가시키고 싶은데 지준율을 통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준율을 낮추면 되죠. 물론 거기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것보다도 지준율을 조정하는 것은 너무 파급 효과가 강해서 부담스러워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준율 7%도 되게 오래됐어요. 꽤 오랫동안 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한번 지준율을 조정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준율 높였든가 낮췄든가 아무튼 그래서 진짜 화끈한 경제긴 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요 다음 이슈는 통화정책이에요. 통화정책.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하는 이 통화정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는 겁니다. 결국은 AD 커브를 시프트할 수 있어요. 중앙은행도. 기준금리 조절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화폐 수요가 이야기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자율 결정 모형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화정책의 장단기 영향에 대해서 볼 건데 이거는 사실 재정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극초반에 배웠던 저축, 투자, 지출 항등식이 있었죠. 이걸 다시 한번 이제 플렉서블한 프라이스 레벨을 도입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머니 디맨드. 아이고. 자, 화폐도 기회비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 사고 실험이니까 큰 돈 써보죠. 100억이 있어. 그럼 이 100억을 내가 장롱에 넣어놓는다면 명목 수익률은 제로잖아요. 그쵸? 실제로는 실질적인 코스트는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100억을 그 1년 동안 어떤 뭐 대출을 주든지 수익적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재테크라든지 아니면 그걸로 사업을 하든지. 그랬으면 얻었을 추가 수익이 있었을 텐데 그걸 못 벌었으니까. 사실은 그만큼은 기회비용이 된 겁니다.
거기에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시경제를 원에서 배우셨을 기회비용이겠지만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입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포지티브하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인플레이션율이 4%다라고 하면 내 100억이 살 수 있는 물건의 가치가 1년 뒤에는 4% 정도 깎입니다. 여전히 나는 100억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1년 뒤에 100억은 지금의 100억과 다르다는 거예요. 1년 뒤 100억은 훨씬 적은 훨씬 아니지만 아무튼 4%만큼 적은 양의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두 가지가 일종의 이제 기회비용이 되는 거죠. 하지만 화폐가 아닌 혹은 아무튼 다른 금융자산들에는 각기 나름 수익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이제 다른 쪽의 자산에 투자했을 가능성과 인플레이션의 존재 이 두 가지가 화폐 기회비용이 됩니다. 내가 화폐를 그냥 갖고 있는다면 사실 그 기회비용만큼을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화폐를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이제 퀘스천이라서 그걸 설명하려는 게 화폐 수요 모형인 거예요. 자, 일단 다양한 이제 금융자산들의 수익률을 보면 1년 수익률을 보면 일단 이건 미국 국채고요. 그 다음에 한 달짜리 국채.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제 요구불 예금, 자유저축 예금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의 이자율. 그 다음에 통화 그냥 갖고 있는 거야. 내 주머니에. 정확히 빵프로가 나오죠. 다른 놈들은 다 빵프로 이상의 수익률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마이너스 수익률은 나올 수 없어요. 금융에서는. 나중에 제로 바운드 얘기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화폐는 그래서 금융 자산들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낮은 자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정의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화폐를 직접 소유하려고 하느냐? 베네핏이 있기 때문이겠죠. 일단 지불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동성이 가장 높습니다. 어찌됐든. 요구불 예금 같은 경우만 해도 물론 그게 실제로 망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화폐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굳이 확률을 따지면 그쪽이 더 불안정하죠. 은행이 갑자기 뭐 망한다든가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지만 내 주머니에 있는 화폐는 중앙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살아있게 됩니다. 가장 확실하다는 거죠. 유동성 그 자체예요. 화폐라는 건. 거기다가 지불할 수 있는 범위가 가장 넓은 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다른 지불수단 같은 것들을 보면 걔네들은 결국은 그 지불수단을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통신망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왜냐면 이 카드가 유효한지도 체크해야 되고 통신사한테 정보도 전달해야 되고 카드 번호도 넘겨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사실 거래할 수가 없죠. 사막 한가운데라든가 인터넷이 안 되는 뭐 히말라야 이런 데서 이제 뭘 사야 돼. 카드를 긁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화폐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뭐 가게들도 사실은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구비하는 거는 자기 자유거든요. 업소 자유예요. 필요하다면 하는 거지만 요새는 이제 워낙 보급률이 높아서 대부분 하고 있지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건 가게 주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카드도 안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화내시면 안 돼요.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가게가 편해서 하는 거예요. 편한 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금 영수증은 여담이지만 그거는 의무입니다. 발행해 달라고 하면 해줘야 돼요. 가게가. 아무튼 지불할 수 있는 범위가 가장 넓죠. 어찌됐든 요즘처럼 정말 그 통신기술이 발전하니까 진짜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곳에서조차 이제 카드를 쓸 수 있는데 한강 고수부지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카드를 긁을 수도 있게 됐죠. 이젠 카드도 필요 없게 되기 시작하고 있고 막 그래서 지금 되게 다이나믹하게 핀테크가 흘러가고 있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화폐보다는 유동성이 낮아요. 그래도 비교하려고 하면. 그래서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거래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누구나 얼마 정도 화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극히 최신판
그 거시교과서에서는 아예 이 수요를 제로로 놓고 시작하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화폐 이런 보유하고 있는 화폐량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자율은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만약 이자율이 높으면 가능한 한 정말 화폐를 극히 조금을 보유하고 그쪽으로 투자하고 싶어질 테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 비용의 측면에서 화폐가 얼마나 편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를 갔더니 뭐 한국이야 화폐가 신용이 되게 편한 나라니까, 신용카드를 내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내가 뭐 다른 나라를 갔더니 그 나라는 정말 신용카드 안 받는 가게도 많고 그렇더라라고 하면 거기 가면 더 많이 화폐를 가지고 있게 되겠죠. 실제로 일본 같은 나라가 그런 크레딧 카드를 잘 안 받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불법이 아니라 그냥 문화가 그래요. 그래서 화폐 돈다발을 이렇게 갖고 다닌다고 들었었는데, 그것도 좀 옛날 된 이야기라 요즘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분석 때문에 요 상대적 편리성인 거래 비용을 일단 무시를 하려고 해요. 이건 그냥 고정돼 있다 치고 기회비용의 측면에만 집중해서 이자율이 화폐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이자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폐 수요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더 투자를 하고 싶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 수요량과 화폐 공급량을 이제 그래프로 그리려고 하는데, 일단 디맨드 측을 보면 이자율이 높으면 화폐를 가지고 있는 대신에 투자하고 싶을 테니까 기회비용 때문에 화폐 수요량은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릴레이션을 가질 것이다 라고 보고 머니 디맨드 커브를 이렇게 우하향하는 방식으로 그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나 그래프를 볼 때 세로축과 가로축을 보라고 했죠. 세로축은 이자율이고요, 가로축은 명목 화폐량입니다. 명목 화폐량. 그래서 명목 화폐량이라 하면 무슨 뜻이냐면 화폐를 그냥 합쳤다는 거예요. 그것의 물가를 감안하지 않고. 명목이라는 게 원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제 주체는 그런 명목량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실질량에 반응하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명목 수익률이 얼마인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죠. 실질 수익률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내 명목 수익률이 200%야. 우와, 좋겠다 했는데 뭐 인플레이션율이 300%야. 이러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손해보는 장사거든요. 결국은 모든 투자자들은 혹은 모든 의사결정은 실질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사결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받을 뭐 베네핏이 얼마냐를 많이 중요한 거지, 명목 액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 통화량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럼 실질 통화량 어떻게 하느냐? 명목 통화량 라지 M에다가 물가수는 P를 나눠주면 돼요. 거시에서는 모든 실질 지표는 전부 다 물가지수로 나눠주면 실질 지수가 나옵니다. GDP? 실질 GDP? 명목 GDP가 그냥 GDP면 GDP를 P로 나눠주면 돼요. 그건 실질 GDP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그걸 P분의 M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P분의 M, 실질 통화량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 침식 요인을 제거해주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파악하고자 하는 화폐량을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물가 변화는 화폐 수요에 비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서는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비적 동기와 이제 투기적 동기로 갖고 있는데, 결국 갖고 있게 될 양을 그냥 물가의 비례적인 거라고 보게 된다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혹시 모르니까 비상시에 뭐 서울에서 뭐 안양 정도까지 갈 정도의 택시비 플러스 갑자기 후배를 만났을 때 식사를 쏠 정도의 금액만 갖고 다니면 돼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 그대로 그 금액만큼을 갖고 있겠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택시비 5만 원에 뭐 술 사는 비용 5만 원 정도를 갖고 다니는 10만 원 갖고 다니는데 물가가 올랐어요. 그만큼을 감당하려면 이제 택시비도 10만 원으로 올랐고 술값도 10만 원 올랐다면 이제 20만 원을 갖고 다니겠죠. 물가가 2배가 올랐으니까 나도 2배 더 많이 갖고 다니는 거야. 그 얘기예요. 비례적 영향을 미친다는 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가 변화는 실질 통화 수요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내 실물적인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갖고 다니는 돈의 사이즈니까. 그래서 화폐 수요는 실질 화폐 수요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경제 주체는 실질적인 화폐량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를 다시 그리면 그래도 이 모양이 깨지진 않습니다. 모양하는 모양 깨지지 않고요. 다만 축이 달라지죠. 라지 m이었는데 아까는 이제 p분의 m이 됩니다. 그래서 축 변수에 p분의 m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리얼 머니 디맨드 커브 RMDC가 이제 얘네들의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어나더 요인, 축 변수 외의 놈들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 이게 변하겠죠.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총지출의 변화. 말 그대로 실질 총지출이 증가한다. 즉, 만약에 어떤 경제가 발전했어. 그럼 아무래도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돈이 더 많아지겠죠. 부유해졌으니까. 아무래도 GDP가 높은 국가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화폐량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데 훨씬 가난한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부유한 국가가 더 많이 갖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화폐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불이나 결제 시스템이 편리해질 수 있잖아요. 지금이 그런 시기거든. 급진적으로 편해지고 있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모바일이 보편화되면서 이 모바일로 지불이나 결제가 되게 되니까 이제 지불 결제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이 보안 때문에 많은 게 그 제약이 있었는데 그 보안 기술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모바일 때문에. 되게 복잡한 인증들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화폐량이 줄어들다가 급기야는 이제 카드 한 장 딸랑 가지고 다니는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화폐량이 제로가 된 거죠. 갖고 다니는 화폐량이. 그러면 이런 일들은 리얼 머니 디맨드 커브를 왼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2018년 판 거시교과서에서는 이 부분 아예 다 드러내버렸어요. 이제 이건 현실성이 없다. 누가 돈 갖고 다니냐? 크레딧 카드만 갖고 다니지. 이래가지고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 제도라든가 치안도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갖고 다니면 골목에서 야 이리 와봐. 그래서 뭐 100원 한 대씩 다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갖고 다니기 싫을 거 아니에요. 가능한 안 가져다니겠죠. 그리고 뭐 카드면 준 다음에 바로 이제 신고하면 되니까 훨씬 보안적으로 낫잖아요. 뺏기려면 돈보단 카드를 뺏기는 게 낫죠. 그래서 치안이 상대적으로 좋아지면 RMDC는 왼쪽으로 더 많이 가지고 다닐 테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고 치안이 안 좋으면 왼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등한데 치안 상태만 다르다면. 아무튼 이런 것들이 RMDC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종합하면서 사용을 할 것이고 이제 화폐 유통 속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화폐 속도라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화폐 뭐 바퀴가 달려서 막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건 아니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 화폐가 사람의 계속 주인을 바꿔가면서 트랜잭션을 하잖아요. 서로 거래를 하면서 사실 흘러가는데 이 흘러가는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굉장히 활발한 경제라면 화폐 유통이 엄청 빈번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하면서 지금 마치 공부한 척하고 있지만 지금 막 입에다 어디 지르고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장바구니를 비우고 있다면 지금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거죠. 되게 빠른 경제들이 있어요. 같은 화폐량으로도 이런 적은 화폐 조각량으로 훨씬 빠르게 움직인다면 훨씬 많은 화폐를 대변하겠죠. 그 유통 속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평균적인 속도가 존재한다면 그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특정 기간 동안에 이 리얼 GDP에다 프라이스를 곱하면 명목 전부 거래한 화폐량이 나오겠죠.
그 량의 화폐 본원 통화량을 명목 통화량을 나눠주면 그게 결국 명목 통화 한 단위가 얼마나 많은 가치를 이제 대변했느냐를 표현할 수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라지 V로 벨로시티 오브 머니, 화폐 유통 속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걸 양변에다 m을 곱하면 mv는 py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화폐 수량 방정식이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폐가 단위 기간 동안에 지불된 빈도수인데 V가 높다는 거는 그 경제가 화폐가 지불되는 빈도수가 높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런 경제가 있다면 적은 화폐로 더 많은 통화를 대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MV는 PY를 잘 조정하면 P분의 M은 1분의 V, 그러니까 벨로시티 오브 머니의 역수에다가 Y를 곱한 것과 같게 되는데, 결국 그러면 이게 리얼 머니 사이드잖아요. 리얼 머니는 이제 리얼 머니 디맨드에다가 V의 변화가 반영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폐랑 이자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단기 이자율이 이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설정하게 되면 그게 단기 금리로 파급이 됐다가 중기 장기 금리로 계속 파급이 연쇄적으로 파급이 된다고 그랬죠. 원래 기준금리를 설정할 때는 하기 전에는 콜금리라는 거를 원래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 콜금리는 금융식 기간 사이에 초단기 금융 거래를 하는데 거의 하루짜리 거래예요. 야 오늘 갚을게, 뭐 내일 갚을게, 이렇게 하루 정도 기간에 하는 초단기 금융 거래도 콜 시장이라 불렀는데 그 콜 시장의 이자율을 조정했었습니다. 초단기 금리였죠. 초단기 금리를 설정하면 단기, 중기, 장기 금리에 파급이 되거든요. 근데 2008년 이후로부터 한국은 정책 목표를 콜금리가 아니라 기준금리로, 조금 만기가 길어지죠. 7일짜리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채권이 있는데 요놈의 금리로 바꿉니다. 어찌됐든 이 금리도 비교적 단기 금리죠. 이게 이제 더 뭐 한 달짜리 금리 뭐 이런 거에 파급이 되고 그게 다시 몇 년짜리 금리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걸로 파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시장은 언제나 미래에 돌려받을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는 거잖아요.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은 어마어마하게 신뢰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설정할 거라는 루머가 돌면 그게 확실하다고 믿으면 바로 시중에는 반영이 됩니다. 실제로 뉴스를 찾아보시면 기준금리를 높여도 시중에서 별 반응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준금리 높이면 원래는 이제 뭐 주가나 이런 게 낮아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배운 이론에 따르면. 근데 그게 예상됐으면 이미 반영이 돼서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네 하고 그냥 가요. 오히려 이제 동결하거나 금리를 낮출 줄 알았는데 인상했다 이러면 확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이건 미국입니다. 미국 데이터. 연방금리, 기준금리니까 이거는 이제 그 FOMC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설정하는 금리죠. 그리고 여기 있는 빨간 라인은 단기금리, 여기 있는 흐린 초록색은 장기금리입니다. 초장기금리예요. 30년 담보부 그 수익률이니까 보시면 2000년에 닷컴 버블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연준이 금리를 많이 낮췄습니다. 확장 정책을 하느라고 그 충격에 대비해서. 그게 단기 금리에는 바로 거의 1대1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전체 아주 트렌드로 보면 약간 낮아진 추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초장기 금리를 보세요. 그 아주 약간 낮아진 그 추세를 대변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죠. 반영이 되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훨씬 장기 금리는 아주 스무스하게 반응하는 거죠. 왜냐하면 30년짜리 국채이기 때문에 30년짜리 그 계약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1, 2년 확 낮아질 수는 있어도 그게 퍼머넌트하게 낮아질 건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역사적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폭락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원래는 장단기 이자율이 이렇게 다른데 우리는 문제를 좀 단순하게 보고 싶기 때문에 직관을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장단기 이자율은 없다. 그냥 하나만 있다라고 치고 이자율은 화폐시장에서 화폐에 대한 수요 공급으로 결정된다 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머니 디맨드와 머니 사이드, 머니 서플라이를 볼 건데 머니 디맨드는 아까 봤던 그 머니 디맨드예요. 민간 부분에서 결정하는 그 화폐 수요에 의한 그 수요고요. 머니 서플라이는 당국이 독점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양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자율과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랑은 무관한 어떤 고정된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수직선으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경제의 머니 디맨드가 이와 같고요. 여기선 지금 명목화폐입니다. 주의하셔요. 명목화폐예요. 그 다음에 머니 서플라이가 있다면 수직선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가 라지 M만큼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거죠. 하고 있으면 이만큼의 이자율로 균형이 형성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기준금리를 낮췄어. 타겟금리가 이만큼이야.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조폐공사가 돈을 많이 찍어서 뿌려야겠죠. 그렇게 해서 통화량을 늘려야지 이자율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타겟금리가 높여야 된다라고 하면 통화량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낮췄다라는 거는 통화량을 증가시켰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높였다는 것은 통화량을 줄였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결국은 이런 통화량 조정은 아까 봤듯이 공개시장 조작 정책 같은 것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화폐를 찍고 그것을 시중에 푸는 거죠. 공채를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건 뭐 아까 봤던 그림이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채권을 파는 형식으로, 사는 형식으로 이제 시중은행에다가 뿌리고 그건 다시 시중 리얼월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화폐를 증발시키고 싶으면, 줄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채권을 파는 형태로 해서 화폐를 입수한 다음에 이걸 파기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통화정책과 총수요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정책은 AD 커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통화정책이 AD 커브를 시프트할 수 있느냐. 일단 통화정책은 확장적인 방향과 긴축적인 방향으로 있다는 점은 재정정책과 똑같아요. 확장적인 방향은 이자율을 하락시키거나 아니면 화폐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뭐 그게 그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총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장적으로 AD 커브를 오른쪽으로 시프트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긴축 정책은 이자율을 상승시키거나 화폐 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의 정책입니다. 그렇게 하면 AD 커브가 왼쪽으로 시프트해요. 그래서 뭐 루즈와 타이트라는 수식어를 쓰기도 합니다. 느슨하게 풀어졌다, 뭐 자금을 풀었다, 자금줄을 조였다 이런 거는 이제 긴축적인 거고, 풀어졌다라는 거는 이제 확장적인 표현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하학적으로 보자면, 자, 단기 AS 커브가 있고 지금 AD 커브가 있죠. 근데 어떤 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AD 샥이 나타났다고 칩시다. AD 샥 때문에 AD 커브 왼쪽으로 이동했어. 그러면 리세션 갭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가만히 내비두면 이제 AS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지금 물가가 리세션 갭의 영향으로 물가가 낮아진 게 경직적인 비용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비용을 개선시키죠. 물가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AS 커브 오른쪽으로 이동할 건데
지금은 그게 나타나기 전에 당국이, 중앙은행이 확장적 통화 정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AD 커브가 다시 오른쪽 이동하겠죠.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된다. 이게 이제 이상적인 그 통화 정책이 그리는 이상적인 상황이겠죠. 반대로 이번에는 포지티브 AD 샥이 왔어. 경기가 과열이 됐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하고, 이것도 가만히 내비두면 인플레이션 갭 때문에 일단은 생산도 증가하지만 비용 구조에 물가 상승이 반영되게 되면서 그 경직성이 풀리면서 비용이 비싸지니까 AS 커브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돌아가게 될 텐데, 여기서는 그렇게 되기 전에 긴축 통화 정책을 함으로써 화폐를 증발시켜서 AD 커브를 왼쪽으로 이동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죠. 이게 이상적인 중앙은행의 목표입니다. 그럼 얼마나 AD 커브가 푸시되느냐? 역시나 여기서도 승수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모형을 간단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텍스랑 가버먼트 스펜딩 혹은 트랜스퍼, 그러니까 정부 부분은 전부 제로로 두겠다는 거예요. 정부 기준은 날려버려. 그 다음에 해외 부분도 날려서 임포트나 익스포트가 제로라고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우리 이제 타겟 수치에 하면 계속 변할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소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변한다고 해도 소비 지출은 변하지 않는다. 소비 지출 결정할 때는 이자율에 무심하게 결정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실제로 이 비율이 아주 세진 않기 때문에 네, 무리한 가정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멀티플라이어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한번 봅시다. 이자율이 하락한다 라는 건 말 그대로 이자율이 하락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자율을 그냥 통칭해서 하나만 있다. 금융시장도 대부자금시장 하나고 이자율도 장단기 그런 거 없이 다 하나라고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전제, 단순화된 전제에서 당연히 이자율이 떨어졌다면 투자 지출은 증가합니다. 즉 델타 A가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발적 총지출이 변한 거죠. 그러면 멀티플라이어가 작동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서 AD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결국은 최초의 그 델타 A보다 더 뻥튀기 돼서 멀티플라이어만큼 곱해져서 더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확장만 가지고 얘기하면 확장적 통화 정책이다. 그러면 화폐 공급량이 증가할 것이고 이자율은 낮아질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은 빌리기 편해지니까 더 많이 빌릴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빌려서 사용한다는 거니까 투자 지출의 증가는 누군가의 소득이 될 것이고, 그것은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서 더 늘어날 것이고, 요게 삥삥삥삥 돌면서 이제 멀티플라이어가 되는 거죠. 다시 또 얘가 또 인베스트먼트 스펜딩 늘리고, 그래서 컨슈머 스펜딩 올리면서 무한 등비급수 나오는 거 알죠? 1 빼기 MPC분의 1. 결국 그래서 AD 커브가 오른쪽 이동한 다음에 더 많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델타 I 곱하기 멀티플라이어만큼. 네거티브 이펙트도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방향만 반대일 뿐이죠. 그래서 최초의 자발적 총지출 변화가 이만큼이라면 거기 승수 효과로만 이만큼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만큼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50만큼 처음에 늘어났다. 델타 I가 50이라면 이 경제는 지금 MPC가 0.6인 경제거든요. 결국은 125 정도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50 빼기 125인 75만큼은 승수효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최초의 자발적 총지출 변화는 자발적 총지출 변화는 50이었겠지만 거기에 75만큼 더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멀티플라이 이펙트의 사이즈는 1 빼기 MPC분의 1이라는 거 우리는 배웠죠? 아이, 자식이. 자, 이 부분은 많이 다뤄봤으니까 익숙해졌을 겁니다. 혹시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승수효과로 검색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부분이 어떻게 도출됐는지를. 자, 그럼 한번 실제 차트를 봅시다. 자, 다소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 왼쪽은 아웃풋 갭이죠. 아웃풋 갭. 이거 이중 차트예요.
가로축은 공유하고 있지만 세로축의 스케일이 다릅니다. 오른쪽은 페더럴 펀드 레이트니까 기준금리예요. 그래서 여기 흐린 라인이 기준금리. 기준금리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높았다가 낮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0이 여기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이러다가 바닥을 기고 있죠, 여기. 왜일까요? 여기 2008년이죠? 2008년 크라이시스 때문에. 실제로 기준금리가 거의 제로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어요. 되게 오랫동안. 그리고 이때 기준금리 쭉 떨어진 건 닷컴 버블에 대응한 거고 2000년 초에 있었던. 여기는 94년에도 한번 작은 범위로 불황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확 떨어진 거고요. 그래서 그렇고 아웃풋 갭은 지금 가운데 제로 라인 여기 있어요. 자, 아웃풋 갭이 포지티브란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아웃풋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래쪽은 리세션 갭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 시기랑 여기 제로 위로 올라간 요 세 시기는 그나마 호황기에 분류될 수 있는 시기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시기는 불황기에 해당하는 시기고 이 시기는 뭔가 좀 심하죠. 2008년 위기 얼마나 심했는지를 여기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 아웃풋 갭의 입장에서는 0보다 크면 호황, 붐, 아래쪽이면 리세션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페더럴 펀드 레이트 입장에서는 위쪽으로 갈수록 긴축에 해당이 되죠. 아래쪽으로 향할수록 그 확장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둘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보시면 아웃풋 갭이 호황 쪽으로 가면 이 페더럴 펀드 레이트도 올라가는 경향성이 지금 관찰되고 있죠. 그리고 반대로 리세션이 발생하면 칼같이 내려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긴축과 확장이라는 우리가 말했던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죠. 오른쪽 차트는 다른 의미에서 이중이에요. 이건 인플레이션율입니다. 물가고 지금 시기는 똑같고요. 가로축의 시기는 똑같고 오른쪽은 똑같으니까 이 흐린 요 차트는 똑같아요. 요 놈이랑 요 놈은 똑같이 기준금리인데 이번엔 보라돌이는 이 물가 상승률인 거죠. 물가 상승률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페더럴 펀드 레이트랑 물가 상승률을 보면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물가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높으면 페더럴 펀드 레이트도 높은 경향이 있고 지금 보면 모양새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올라갈 때 얘도 같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린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진다 라는 우리 앞에서의 모델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은행이 돈을 많이 찍은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돈의 가치는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량은 결국은 시중에 풀려있는 진짜 돈, 유통되고 있는 돈의 량에 달려있거든요. 그게 흔해지면 돈값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더 많은 돈으로 물건을 사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전쟁이나 이런 이유로 극심해지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근데 그때 보면 화폐 발행 속도가 인플레이션 속도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정책의 룰을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테일러가 제안한 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중앙은행은 두 가지를 잡아야 되죠. 경기 상황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물가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목표를 공식에다 추가합니다. 어떻게 추가하냐면 이게 이제 중앙은행이 설정할 수 있는 값이에요. IT. 왜냐하면 이게 기준금리고 인플레이션 더하기 RT까지는 뭐예요? 피셔 방정식이랑 똑같죠? 인플레이션 더하기 실질 이자율이 명목 이자율이잖아요. 여기다가 파이 빼기 파이스타. 파이스타는 뭐냐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율입니다. 파이T는 관찰되고 있는 현재의 인플레이션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타겟하는 인플레이션율 5%인데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10%야 라고 하면 이게 양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보시면 여기에 플러스 개수가 붙어요. 플러스 개수가 붙으면 이자율을 높인다는 거죠. 지금 PCI 이퀘이션보다 명목 이자율을 더 많이 높여라는 뜻이죠. 높이는 게 긴축이니까.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거잖아. 목표는 5%인데 현재 인플레이션이 10%야. 경기 과열이잖아요. 그쵸? 기준금리 높여야 돼. 그 공식을 이런 식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파트는 뭐냐면 내가 목표로 하는 생산량, 보통 잠재 생산량을 목표로 하겠죠. 그거로부터 경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지티브하게 차이가 나면 경기 과열 쪽이니까 높이는 쪽으로 하는 거고, 반대로 만약에 인플레이션율이든 이 GDP든 잠재량보다 작다, 목표량보다 작다라고 하면 여기 마이너스 값이 나와버리겠죠. 그러면 PCI 이퀘이션으로 나온 식보다 더 낮춰 라는 거예요. PCI 이퀘이션을 베이스로 두고 그것보다 플러스 알파를 할 건지 마이너스 알파를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정하자는 거예요. 만약 믹스트다, 인플레이션 났는데 불황이야, 이러면 둘이 믹스트 되겠죠. 그러면 결국 A파이랑 AY 이 개수 설정한 요 놈에 따라서 어느 쪽에다 더 방점을 둘지를 결정한 상태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겠죠. 실제로 그랬냐? 여기 있는 요 짙은 자주색 라인이 그 테일러 룰을 가지고 계산한 바람직한 페더럴 펀드 레이트 기준금리입니다. 그리고 흐린,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흐린 라인이 거의 똑같이 같이 가고 있거든요. 요 동네를 제외하고는. 이건 실제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결정한 기준금리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 이전까지는 거의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테일러 준칙에 비교적 잘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왜 요 시기 이후로부터는 이렇게 완전히 벗어나게 됐느냐? 기준금리는 그 속성상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거티브 밸류가 될 수 없어요. 기껏해야 제로까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로 바운드라고 불러요. 이자율은 0 이하로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명목 이자율은 특히. 그건 되게 자명한데 사고 실험을 한번 하면 돼요. 자, 은행이 있어요. 내 은행이 있고 내가 100억을 빌려줄 수 있어. 근데 이자율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내가 이자율이 마이너스 10%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내가 돈을 빌려준 다음에 돈을 10% 떼고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에 대안은 뭐예요? 안 빌려준다죠. 그럼 내가 안 빌려주면 100만 원을 갖고 있다가 100만 원이 돼요. 뭐하러 내가 돈을 빌려줘서 100만 원을 까여요? 거래를 안 합니다. 명목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되면 거래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로 이하의 거래는 아예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금융에서는. 그걸 제로 바운드라고 불러요. 그게 발생한 거예요. 콜금리가 됐든 기준금리가 됐든 걔도 금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고정이 돼버렸지만 그런 정책 상황을 긴급한, 특히 이게 언젠지는 자명하죠. 2008년 크라이시스예요. 테일러 준칙으로 계산해봤더니 마이너스 값이 나왔어. 그러니까 테일러 준칙은 사실 제로 바운드에 대한 지금 고려가 없이 설정된 정책 제안이잖아요. 낮추려면 더 낮춰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없어, 제로 바운드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양적 완화를 하는 겁니다. 퀀티터티브 이징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적 완화. 금통위가 양적 완화를 어쩌고저쩌고. 한국은 안 했어요. 한국은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안 했지만 일본과 미국은 열심히 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양적 완화를 열심히 했어요. 양적 완화가 뭐냐면 제로 바운드에 풀렸는데 돈을 더 풀어야 돼.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돈을 푼 겁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나중에 이제 해당된 부분에서 배우도록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인플레이션을 타겟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는 경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향이 강하고, 물론 물가도 신경 쓰지만 중앙은행은 물가와 경기 중에 물가에 좀 더 신경 쓰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물가에 신경 쓴다는 거는 물가 높으면 낮추려고 긴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당근과 채찍 중에 채찍 쪽에 가까워요. 굿캅, 배드캅의 경우에는 약간 배드캅 쪽인 거죠. 야, 인플레이션 올라간다, 긴축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경기가 좀 살아나려고 그래, 막 이러고 있으면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타겟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국가마다 당연히 판단하고 있는 최적 지점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물가 안정 목표를 위해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게 1차적 목표고, 근데 이건 테일러 준칙이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 테일러 준칙은 어떻게 보면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약간 뒷값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인플레이션 타겟팅은 얼마로 맞춰야 돼라고 해서 그 목표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포워드 루킹이라고 합니다. 테일러로는 이제 회고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자, 그 뒤에 더 얘기가 있으나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